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 지난 시간에는 1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되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1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동맹국이 다 패배했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유럽과 세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래서 일단 이긴 나라들끼리 먼저 모여서 회의를 했었죠. 그게 바로 파리 강화 회의였죠. 그래서 이긴 나라들, 영국, 프랑스, 미국 이런 나라들이 모여서 우리가 패전국들, 진 나라들에게 어느 정도 선까지를 요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협의했었고요. 그때 이제 러시아는 원래 협상국 측에 있었지만 이 회의엔 들어오면 안 되죠. 중간에 혁명으로 나갔으니까. 그래서 이긴 나라들 뭐 영국, 프랑스, 미국 이런 나라들이 회의를 하는데 뭐 일본, 중국,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도 들어는 왔겠죠. 뭐 들어오긴 했지만 별로 할 수 있는 얘기는 많이 없었겠죠. 아무튼 이 회의를 주도했던 건 미국이다. 그래서 미국의 당시 대통령이었던 윌슨 대통령이 이 회의를 주도하면서 뭐 14개조 원칙 이런 얘기를 하죠. 네, 제일 중요했던 게 민족 자결주의. 모든 민족은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다신 이런 세계대전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평화를 지켜야 된다. 근데 평화는 혼자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평화를 지킬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평화기구가 국제연맹이죠. 국제연맹. 그래서 그 정도 아마 기억이 나실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맺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패전국들과 개별적인 조약을 맺죠. 근데 우리는 독일과 맺은 베르사유 조약만 기억하면 된다. 그래서 독일이 다시는 이런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었죠. 그래서 영토도 감축하고 또 뭐 비무장에 뭐 식민지도 포기시키고 배상금도 내게 하고. 근데 그중에 배상금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민족 자결주의는 어때요? 패전국에게만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민족주의, 뭐 민주주의 퍼져나가는 모습들, 그다음에 국제연맹이 만들어졌지만 미국이 불참하면서 굉장히 사실 뭐랄까 안고 없는 찐빵이 되어버린 느낌, 굉장히 약해진 느낌 그런 것들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배웠던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게 1919년이에요. 그래서 1차 대전이 기본적으로는 1919년부터 아유 1919년까지 무슨 얘기야? 1914년부터 죄송합니다. 1914년부터 1919년까지 정도 이렇게 1차 세계대전이 진행이 되고 이때 이제 전쟁이 끝나요. 그리고 전쟁 끝나고 베르사유 체제라고 하죠. 베르사유 조약 맺어지면서 나름대로 이제 유럽에 안정이 생겨요. 그래서 이 안정이 한 10년 정도 쭉 갑니다. 그래서 뭐 그 10년 사이의 기간에 평화기구라는 국제연맹도 만들어지고 막 이런저런 시간들이 흘러가죠. 근데 딱 10년 지나서 지금 보시는 1929년에 드디어 일이 터진 겁니다. 다우 존스라고 돼 있는데 다우 존스라는 건 미국의 종합 주가 지수예요. 미국의 뉴욕 가시면 뉴욕 증권거래소가 있거든요. 그 증권거래소에서 이제 발표하는 어, 미국의 종합 주가 지수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코스피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종합 주가 지수라는 게 뭐냐? 종합 주가 지수. 이 종합은 무언가를 이제 모은다, 합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종합해서 얘기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지수는 어떤 개념을 수치화한 걸 얘기하고요. 주가 이런저런 주식 가격들을 다 모두 모아서 수치화한 게 종합 주가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 주가라는 게 뭐냐? 요 주가는 주식 가격을 얘기한다. 혹은 주식의 가치를 얘기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주식의 개념에 대해서 지금 여기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주식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그 기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 심리라고 보시면 돼요. 기대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종합 주가 지수는 한 개의 기업이 아니고 여러 개의 기업을 종합하는 거니까 종합 주가 지수는 그 나라 전체에 대해서 그 나라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 가치, 기대 심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 종합 주가 지수가 한 나라의 어떤 중요한 경제 지표로 볼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오르락내리락이 있지만 그래도 그작저작 잘 오죠. 잘 오다가 어디가 문제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도 뭐 괜찮아. 여기까지도 떨어졌지만 다시 올라갔으니까 여기서가 문제죠. 아이고 쫙 떨어지죠 이렇게. 그죠?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여기가 지금 언제인 거예요? 1929년인 거예요. 여기가 쫙 떨어지는 지점이. 요거는 지워야겠다. 그죠? 엄마 다 지워지네. 어쨌든 이렇게 괜찮게 쭉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오다가 오르락내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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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쭉 오다가 떨어지나 싶더니 다시 오르는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다시 쭉 떨어지는 모습. 그죠? 요 떨어지는 시기가 1929년이라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건 기업들이 받는 투자금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기업들이 받는 투자금이고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 기업이 얼마나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생각하는 기대 심리예요. 근데 이게 쭉 떨어졌다는 건
이 지금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평가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 기업은 망하겠죠. 그래서 경제가 거대한 혼란에 빠진 겁니다. 이걸 경제 대공황이라고 해요. 공황이라는 단어는 공황장애라고 들어보셨죠? 공황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혼란을 의미해요. 혼란을 의미하는데 혼란이라는 의미이지만 혼란보다 훨씬 더 심한 상태야. 극심한 상태예요. 그래서 굉장히 극도의 혼란 상태를 공황이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 경제가 1929년에 거대한 혼란에 빠진 겁니다. 왜일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1차 세계대전에서도 이긴 나라고 전쟁에서 피해가 그닥 크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경제 대공황이 왜 벌어졌는지는 지금도 정확한 원인을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되게 많은 학자분들이 최근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당시 1929년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 자기들만의 의견을 새롭게 발표하고 그런 논문들이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공황의 원인이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공통적인 원인은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뭘 얘기하냐면 요걸 얘기해요. 생산 과잉을 얘기합니다. 생산 과잉. 생산 과잉이라는 건 뭐예요? 생산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많이라고 하는 기준이 뭘까? 한 1억 개 만들면 많이 만드는 건가? 아니면 한 10개 만들면 조금 만드는 건가? 대충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목적을 보셔야 돼요. 생산을 왜 합니까, 애초에? 생산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쓰려고 만드는 게 아니죠. 팔려고 만드는 거죠. 그럼 어느 기점이 많이 만드는 기준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개를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1억 개가 다 팔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더 만들어 달라고 대기표 뽑고 기다리고 있어. 그럼 1억 개가 많이 만든 거야? 아니죠. 근데 내가 10,000개밖에 안 만들었어. 근데 장사가 너무 안 돼. 7,000개밖에 안 팔린 거야. 그러면 많이 만든 거죠. 즉, 여기서 말하는 생산 과잉이라고 하는 건 너무 많이 만들었다는 건데 그 많이의 기준이 얼만큼 팔리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 과잉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물건이 뭐가 됐든지 간에 잘 안 팔리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왜 물건이 안 팔리는가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물건이 안 팔리는 이유, 사람들이 물건을 사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겠죠. 첫 번째로는 그닥 마음에 드는 물건이 없거나, 두 번째로는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도 내 지갑에 돈이 없거나, 그죠? 그런 경우들이 있을 텐데 일단 지갑에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많을 법한 이유는 보이죠. 아직은 1차 세계대전의 어떤 충격과 여파에서 그 어떤 부작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의 어떤 충격과 피해에서 아직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물건을 적극적으로 살 만한 어떤 여력이 없다, 돈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게 있어요. 1920년대쯤 되면요. 이제는 엔간한 발명품들은 거진 다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엔간한 집들은 필요한 물건들은 다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살 필요성을 크게는 못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전에 갤럭시 1, 아이폰 1 혹은 갤럭시 2, 아이폰 2 나왔을 때, 이 초창기 때 아이폰 많이 팔렸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팔렸어요. 막 1,000만 대, 2,000만 대 이렇게 팔렸단 말이야. 왜 그렇게 많이 팔리는 거예요? 없으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다들 하나씩 사보는 거라고. 그러면 1,000만 대, 2,000만 대 팔리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아이폰이 몇이 최근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의 아이폰이 나오면, 새로운 시리즈가 나오면 그때만큼 팔 수 있을까? 절대 못 팔죠. 그러면 지금의 아이폰과 그때 아이폰 2 때 아이폰과 어느 게 더 좋아요? 지금 아이폰이 몇 배는 좋죠. 근데 그래도 아이폰 2 시절만큼은 많이 못 판단 말이야. 왜? 이미 갖고 있으니까. 새로운 시리즈가 나오면 더 기능이 좋겠지만, 더 뭐 용량도 많고 속도도 빠르고 하겠지만, 굳이 그 비싼 돈 들여서 난 이미 스마트폰이 있는데 새로운 게 더 좋은 건 알지만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시리즈물이 계속 나오면 이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와 비슷한 상품이 또 나오면 굳이 사람들이 사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정리하면 1차 세계대전의 피해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건을 적극적으로 살 만큼의 돈이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미 엔간한 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 만한 의욕이나 마음도 그닥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 과잉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일 많이 하는 원인이 얘기 많이 하는 게 요거예요. 독일의 과중한 배상금. 요거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결국 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베르사유 조약 당시에 독일이 맺었던 조항이 네 가지 크게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독일 영토 감축하고요. 그다음에 식민지 포기하고요. 민족 자결주의. 그다음에 뭐 얘기했었어요? 비무장. 그다음에 저거 배상금 얘기했었죠. 근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건 배상금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왜? 너무 심했다는 거. 왜 제가 이 너무 심했다는 걸 강조하냐면
이제는 세계 각국이 서로 무역을 하기 때문에 세계 경제는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되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서로가 서로한테 주 고객이기도 하고요. 서로가 서로한테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서로가 서로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받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서로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그 나라와 경제적으로 관련이 있는 나라들도 도미노처럼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따라서 독일이 안 그래도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심한데 어마어마한 배상금까지 물게 되면 독일 경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독일과 경제적으로 관련이 있는 다른 나라들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저 두 가지 원인, 생산 과잉, 그다음에 독일에 가중한 배상금, 이게 경제 위기를 불러온 원인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죠. 어쨌든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경제 위기가 왔고요. 이런 식으로 경제 위기가 온다는 건 주가 지수도 엄청 떨어져 사람들이 투자도 안 하고 장사도 안 된단 말이야. 그렇다는 건 뭐가 망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이 망하고 있는 거죠. 기업이 망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이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기업은 봐봐. 지금 사람들이 우리 기업한테 투자도 안 하고 우리 기업이 만드는 상품도 안 사고 있단 말이야. 그럼 기업은 벌어들이는 돈이 거의 없는 상태죠. 그럼 안 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벌어들이는 돈은 별로 없으니까 나가는 돈을 줄여야겠죠. 그러면 기업이 제일 많이 쓰는 돈은 뭘까요? 보통은 인건비에 가장 많은 돈을 씁니다. 그러면 이걸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을 잘라낸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을 다 해고해. 다 잘라. 그럼 뭐가 늘어날까요? 실업률이 늘어나죠. 그래서 실업률이 엄청나게 늘게 됩니다.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기업이 이런 식으로 팍싹 망해버리면 기업은 다 100% 자기 돈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도 돈을 빌리냐면 은행한테도 돈을 빌려요. 은행한테도 돈을 빌리는데 은행은 그럼 무슨 돈이 있어서 기업에 돈을 빌려주느냐? 사람들이 은행에 저축을 하죠. 그 돈 가지고 빌려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은행이 돈을 빌려줬는데 그 기업이 망했어. 그러면 은행은 그 기업한테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은행에 예금, 저축을 맡겼던 일반인들도 자기가 맡겼던 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럼 누가 망하는 거예요? 또 시민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망하는 것, 곧 역시 시민이 망하는 거고 실업자가 늘어나는 것도 결국 시민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이 엄청난 경제적 위기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에게 직장을 주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경제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돼요. 이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봐봐. 미국은 이 시점에서도 세계 초강대국이잖아요. 그러면 미국과 경제적 관련을 맺는 나라들이 적을까? 엄청 많겠죠. 거의 다란 말이야. 근데 미국에서 이렇게 중대한 경제적 위기가 터졌다는 건 이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다라는 생각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위기는 반드시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어쨌든 미국은 이 위기 상황에 대해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시점에서의 대통령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새로운 경제 정책을 발표하는데 그걸 뉴딜이라고 해요. 대충 번역하면 새로운 거래라는 뜻이죠. 여기서 말하는 딜은 거래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이제 비유한 거고 경제 정책을 얘기하죠. 전혀 새로운 경제 정책을 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뉴딜이라는 새로운 경제 정책을 펴기 전에 그 전에 미국의 경제 정책은 뭐였느냐? 이 사람의 입장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 정책이었어요. 누구냐면 애덤 스미스. 애덤 스미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번 학기 첫 학습지에 있어요.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이라는 책을 쓰죠. 거기서 얘기하는 개념이 뭐예요? 잠시만요. 이 국부론이란 책에서 얘기하는 개념이 보이지 않는 손이죠. 보이지 않는 손의 개념을 얘기한단 말이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시장에서의 각 상품들의 가격이 자연스럽게 알아서 형성된다는 거죠.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살려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이 떨어질 거고요. 살려는 사람은 많은데 판매하는 사람이 적으면 가격이 올라갈 거다. 그리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정부는 특별히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그냥 도둑만 잡으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요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얘기했었던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그래서 경제는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부가 굳이 무리하게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정책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뉴딜, 새로운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정부가 개입을 안 하다가 변화를 주겠다는 것, 개입을 하겠다는 거죠. 이 주장은 누구의 주장을 바탕으로 하냐면 영국의 경제학자였던 존 케인즈 교수의 정책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존 케인즈라는 교수가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이라는 책을 써요. 저 책에 나오는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건데 뭐 책 제목을 외워달라는 건 아니고요. 근데 굉장히 어떤 방식이냐면 굉장히 간단해요. 일단은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동안 자유박인 경제였는데 이 경제 정책을 바꾸고 새로운 정책을 한다고 하는 거니까 그동안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다가 이제는 개입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개입을 할 거야. 개입을 할 건데 어떤 방식으로 개입을 할 것이냐. 간단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직장에서 잘린 거, 예금을 못 찾는 거, 이런 것들의 어떤 궁극적인 문제점은 뭐예요? 결국은 내가 일자리에 나가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돈을 벌러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잘렸단 말이야. 이제는 실업률이 너무 높아요. 사람들이 일을 못 하고 있다는 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돈이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직장에서 잘렸기 때문에 예금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어쨌든 돈이 없다는 거. 사람들에게 돈이 시민들에게 돈이 없다라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어요? 정부가 시민들의 호주머니와 지갑에 돈을 찔러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찔러 넣어줄 수는 없죠. 그래서 정부가 정부 주도로 대규모의 공공사업을 벌려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을 고용하고 그 상태에서 월급을 준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오랜만에 월급 받은 이 아저씨가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 가는 길에 너무 기쁘니까 우리 아들 딸 먹으라고 치킨도 사주고 피자도 사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치킨 피자집 사장님이 돈을 버는 거죠. 그럼 그 양반들도 딴 데 가서 쓰겠죠. 더 많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 닭을 사올 수도 있고 밀가루를 사올 수도 있고 자기 원하는 걸 살 수도 있고요. 이해되시겠죠? 이런 식으로 경제를 전반적으로 선순환 구조로 돌리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했던 게 이 사업이에요. 미국에 가면 테네시 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 강에서 댐을 만든 거죠. 그러면 이 댐은 또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니까 아시죠? 댐은 이렇게 물을 저장할 수도 있고 또 이 낙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죠. 그럼 나름대로 이 어떤 댐에서의 생산도 이루어지는 거고 이 댐을 만들기 위해서 동원됐던 분들이 급여를 월급을 받으실 테니까 그분들이 또 딴 데 가서 돈을 쓰실 수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돌려놓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 노동자들의 어떤 복지 대책도 많이 마련을 해줍니다. 최저임금제도 이때 마련이 되고요. 그다음에 실업급여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느 직장에서 잘렸어. 그러면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은 정부가 뭐 원래 받던 월급만큼 다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정 금액을 실업급여로 주겠다 이런 정책을 펼치기도 하죠. 어쨌든 이 정책들의 목적은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시민들에게 일을 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 합당한 급여를 주겠다는 거죠. 이건 되게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이미 역사 속에서 많이 있어 왔던 피라미드가 왜 그렇게 크겠어요? 지금 피라미드를 연구하는 최근의 학설들을 보면 뭐 물론 왕의 위험 이런 것도 있지만 대체로는 대규모의 공사를 시행해서 그래서 거기서 고용된 사람들에게 월급을 줌으로써 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좋은 구조로 돌려놓겠다라는 게 이제 목적인 경우들이 많죠. 이 경우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을 벌려서 거기에 사람들을 고용해서 월급을 주고 그 사람들이 그 월급을 받아서 딴 데 가서 돈을 쓰도록 하겠다라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식민지도 이용을 합니다. 필리핀이나 괌 같은 식민지도 이용하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승전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에 적용을 안 받아요? 민족 자결주의의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민족 자결주의의 적용을 안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대공황을 극복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 게 보이죠. 일단 정부가 돈을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식민지가 있다면 식민지를 이용할 수 있죠. 근데 요 봐봐요. 요 뉴딜 정책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시키고 돈 뿌리는 거. 요 정책이 가능하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뭘까요? 돈을 주려면 돈이 있어야죠. 정부의 돈이 충분해야 가능한 정책인 거예요. 미국이 저걸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원래도 센 나라기도 하지만 1차 세계대전에서의 본토의 피해가 거의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미국은 어, 시민들에게 일을 시키고 돈을 푸는 돈을 나눠주는 그런 작업이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1차 대전에서 이긴 나라기 때문에 잃은 식민지도 없죠. 잃어버린 식민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식민지를 이용하는 이런 걸 블록 경제라고 해요. 이런 정책이 가능했던 거죠. 그럼 영국, 프랑스의 경우는 어떨까요? 영국, 프랑스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1차 세계대전의 피해 국가였기 때문에 저렇게 미국처럼 막 시민들에게 막 일시키고 돈 뿌리고 할 만큼의 재정 여유는 없어요. 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그런 돈 뿌리기식은 못해요. 대신에 영국, 프랑스는 뭐가 많아요? 식민지가 원래 많은 나라고 이게 또 민족 자결주의 적용을 안 받으니까 독립을 안 했죠. 그래서 이 식민지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국이랑 식민지들끼리만 서로 관세 철폐하고 서로가 서로한테만 이제 뭐 수출 수입하고 무역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블록 경제의 방식으로 이 위기를 탄압하려고 합니다. 식민지를 이용해서. 그렇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크게 두 가지 방식인 거예요. 정부가 돈을 풀거나 아니면 식민지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식인데 미국은 둘 다 되죠. 그죠?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돈을 푸는 건 힘들죠. 자기들이 돈이 없으니까. 근데 뭐는 돼요? 식민지를 이용하는 건 되죠.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나라들은 경제 대공황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아마 둘 다 되니까 좀 더 빠르겠죠. 그리고 영국, 프랑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둘 중에 뭐가 됐든 이런 방식으로 대공황을 벗어날 수 있는 나라들이라는 거죠. 그럼 문제는 뭐예요? 둘 다 적용할 수가 없어서 이 문제, 이 대공황이라는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힘든 나라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둘 다 되지 않는 경우. 정부가 돈이 없어서 돈을 풀 수도 없고 식민지가 없기 때문에 식민지를 이용할 수도 없는 그런 경우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나라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런 나라들이 이 둘 다가 안 되기 때문에 적용했던 정책이 전체주의 정책입니다. 전체주의 정책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어, 전체주의의 이 전체라는 말을 되게 좀 되게 유식한 역사 용어인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요거예요. 요거 올이에요. 올. 올이라는 뜻인데 전체주의는 사전에 검색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국가 발전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국가 안의 국민은 국가의 발전을 위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정치 사상. 국가의 발전 확장을 위해서 개인을 희생시키는 정치 행위를 정당화하는 특성을 갖는다. 개인 자유를 억압하고 국가, 민족 등 집단의 이익을 최우선시한다. 하나는 전체를 위해, 전체는 하나를 위해라고 생각한다. All for one, one for all. 이게 이제 전체주의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학급별로 달리기 시합을 해.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이 달리기 시합 규칙이 빨리 뛰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 반이 협동해서 가장 먼 거리를 뛴 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게임을 꾸려가야겠어요? 1번부터 최대한 길게 멀리 뛰고 1번이 다 뛴 지점에서 2번이 또 시작하고 그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이 게임을 준비하는데 게임 당일이 됐어. 근데 우리 반에 어떤 애가 자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못 뛰겠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게 하나요? 아, 그래 쉬어. 지금 너무 아프면 쉬어야지. 내가 한 100m, 200m 더 뛰어볼게. 아니면 야, 그 1등 안 하면 어떠냐? 그럴 수도 있지.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전체주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파? 근데 어쩌라고? 가서 뛰어. 뛰다가 죽어. 그러면 네가 죽은 만큼 죽을 때까지 뛴 그 거리만큼은 우리 조직에 도움이 되겠지. 그럼 너는 상관없는 거야. 정당한 거야 이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전체주의예요. 전체주의. 전체주의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조직 전체를 위해서 개인이 죽거나 다치는 방식으로 희생이 돼도 상관없다고 보는 그게 정당하다고 보는 게 전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 사례를 되게 잘 이해할 수 있는 영화가 고지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보시면 그 6.25 배경으로 하는 전쟁 영화인데 군대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조직이 분대거든요. 학급 내에 조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11명, 12명 되는데 남한의 한 분대가 이제 특정 지역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매일같이 막 이렇게 순찰도 돌고 하는데 이 부대가 꼭 하루에 한 명에서 두 명 정도는 죽어요. 왜냐하면 북한군 측에 엄청나게 유능한 저격수가 있는 거예요. 별명이 2초예요. 별명이. 어, 총알의 속도가 소리보다 빠르죠. 그러니까 이 남한의 이 분대는 정찰을 나가면 하면 한 명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 2 하면 빵 소리가 들리는 거지. 총소리가. 근데 총알의 속도가 소리의 속도랑 2초 이상 차이가 날 정도면 굉장히 먼 거리에서 저격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의 매일같이 병사들이 한 명, 두 명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때 분대장이 어떻게 하냐면 되게 높은 바위 위에 신입 병사 한 명을 세워놔요. 세워놓은 다음에 야 노래나 한곡 불러봐. 야 신구식이야 신구식. 노래나 한곡 불러봐. 이렇게 해요.
그럼 걔는 바위 위에 올라가서 선임이 시키니까 뭐 이렇게 노래를 부르겠죠. 그 왜 시키는 거겠어요? 저격수의 미끼로 내놓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바위에 올라선 그 신입병은 멀리서도 다 보이겠죠. 그러면 멀리서도 보이는 그 신입병을 북한군 저격수가 쏜단 말이야. 그럼 얘는 픽 하고 죽겠죠. 그리고 1, 2 하면 땅 하는 소리가 들리겠죠. 그러면 그 땅 하는 소리의 위치를 대충 파악해서 그 지점에 대한 폭격을 미군에 부탁하는 그런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 이 분대장은 분대원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한 명을 희생시킨 거죠. 정당해요? 이렇게 죽을 거 뻔히 알면서 바위 위에 세워놓고 노래 부르라고 하는 게 정당하지 않죠. 근데 이런 걸 정당하다고 보는 게 전체주의인 거예요. 전체 희생을 위해선 한 명의 희생이 정당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사상은 보통 언제 쓰겠어요? 이런 사상을 갖는다는 건, 이런 사상을 주입시킨다는 건 그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할, 전쟁을 할 의사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전체주의가 나타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독일, 일본,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타난 건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는 심지어 대공황 이전에 와요. 그래서 이탈리아에 무솔리니라는 사람이 파시스당을 이끌면서 전체주의를 이끌게 돼요. 그다음에 독일은 너무 유명하죠. 히틀러라는 인물이 나치당을 이끌면서 어떤 전체주의를 이끌게 되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정당이 아니고 군부가 집권합니다. 그래서 군부의 도조 히데키가 일본의 어떤 전체주의를 이끌게 되죠. 그다음에 스페인은 프랑코라고 하는 원래 군인 출신인데 이 사람이 이제 파시스트 정권을 이끌려고 하죠. 근데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 건 스페인의 프랑코까지는 기억 못 하셔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스페인은 어딜 침략한 적이 그닥 없거든요. 근데 이탈리아, 독일, 일본은 조금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게 저 나라들은 외부의 침략을 결정하게 되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독일, 일본 이 세 나라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 그 중에 독일 사례를 조금 더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빈칸을 두 개를 뚫어놨죠. 저 빈칸 내용을 지금 볼 텐데 사실은 이 사람은 스페인의 프랑코입니다. 아무튼 나치당의 집권 과정은 좀 특별해요. 왜냐하면 나치당은 전체주의를 외치는 그런 정당이죠. 전체를 위해서 한 사람쯤은 죽어도 된다. 한 사람쯤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조직 전체를 위해서라면 국민 개개인은 죽을 수 있다. 여기 이제 전체주의잖아요. 전체주의를 주장하는 당인데 전체주의가 도덕적으로 좋은 게 아니잖아. 근데 나치당은 전체주의를 주장하고 다니면서도 이 빨간 선은 뭐냐면 나치당이 당선된 의석수예요. 그러니까 나치당은 저렇게 나쁜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도 인기가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라는 거지. 왜겠어요? 왜 독일인들은 나치당을 좋아했을까? 나치당을 좋아하게 된 독일인들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하면 당시의 독일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당시의 독일 경제적으로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최악이죠, 뭐. 최악. 1차 세계대전도 감당이 안 되는데 미국을 시작으로 못 가져왔어요. 대공황까지 왔죠. 어마어마한 위기에 빠져 있어요. 그걸 알 수가 있는 게 독일의 화폐 가치가 얼마나 떨어지는가 하는 점이에요. 요게 독일의 화폐 가치예요. 처음에 1922년 보면 어때요? 100달러면 1달러로 100달러? 당시에 독일의 화폐 단위가 마르크였는데 100마르크면 1달러로 바꿔주는 거란 말이야. 근데 너무 급격하게 오르죠. 해바뀌고 23년도 되면 그 다음에 보면 1조 마르크까지 오르고 있어요. 1달러를 바꾸기 위해서 1조 마르크를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의 화폐가 완전히 휴지 조각처럼 돼버린 거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 이런 사진이에요. 지금 이 집이 돈이 많은 게 아니야. 지금 돈 뭉치 쌓아 올리고 있죠. 돈 뭉치로 뭐 이렇게 산처럼 쌓아 올린 놀이를 하고 있잖아요. 부모님께서 쟤들이 저렇게 놀도록 내버둔다는 건 화폐가 귀하다는 거야, 귀하지 않다는 거야. 귀하지 않다는 거죠. 독일의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저 지금 탑쌓고 있는 저 돈뭉치들 다 가지고 가봐야 빵 한 덩이도 못 사요. 그만큼 독일의 어떤 화폐 가치가 완전 망해버린 거죠. 독일 경제가 완전히 망한 상태예요. 그러면 독일의 시민들은 돈이 없겠죠. 당장에 생활비가 없단 말이야. 그럼 어디서 가서 빌려와야 돼요? 은행 가서 빌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은행이 하는 일을 보통 금융업이라고 하죠. 근데 유럽 사회는 특이한 게 금융업을 거의 유대인들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유럽인들은 거의 기독교를 믿죠. 유럽인은 기독교에서는 금융업을 그닥 좋게 안 봐요. 왜냐하면 금융업은 이자로 돈을 벌죠. 그거는 본인이 직접 노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돈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는 거지. 그러니까 노동에 의한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별로 좋지 않게 봐요. 기독교에서 좋지 않게 보다 보니까 유럽인들도 그동안은 싫어했겠지. 그러니까 이런 은행, 금융업을 거의 유대인들이 하게 돼요. 근데 막상 이 시점 내니까 어때요? 독일인들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했고 빚을 어서 얻어요? 은행에서 얻죠. 그러면 이건 빚이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갚으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럼 그 갚으라고 누가 찾아와서 하겠냐?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독일인들 마음속에 원래 안 그랬다가 점점점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서 요거 잘 봐두셔야 돼요.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 그랬죠? 그러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잖아.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 고통은 사람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태에 빠지잖아요. 그럼 어떤 감정이 찾아오냐면 분노가 찾아와요. 분노가. 그럼 이 경우에 독일인들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어진 독일인들은 누구한테 분노를 느꼈을까? 돈 갚으라고 찾아오고 있는 유대인 은행가들에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독일인들의 마음속에 유대인에 대한 혐오감이 가득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잘 보셔야 돼. 공감이에요. 공감. 공감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공감이라는 건 상대가 나의 감정을 이해해주고 같은 감정을 느끼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공감이라는 게 무서운 게 내가 어떤 감정을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을 남한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남이 내 감정을 공감해 주잖아. 그럼 나는 뭘 느끼게 되냐면 정당성을 느끼게 돼요. 내가 느낀 감정이 틀리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 해본 적 있지 않아요? 야, 나 이거 빡치는 거 이상한 거 아니지? 그럼 뭘 원하는 거예요? 너는 빡쳐도 된다라고 공감을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잖아. 네가 빡치는 게 맞아 이 얘기를 듣고 싶으니까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반에 어떤 애가 새로 온 거야. 얘 이름이 홍길동이야. 근데 걔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길동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내가 내 친구한테 가갖고 야 길동이 쟤 너무 마음에 안 들지 않냐? 눈빛도 별로고 얘가 좀 띠꺼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듣는 내 친구가 맞아 나도 나 걔 진짜 별로야. 이러면 공감해 준 거죠. 그죠? 그럼 나는 뭘 느끼냐면 내가 길동기를 싫어했던 게 그럴만해서 싫어한 거구나. 내 감정이 올바른 감정이구나. 맞는 정당한 감정이구나라고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어떤 누군가에 대한 혐오감을 공감받아 버리면 그래서 이 감정에 대해서 스스로 정당화를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폭력이에요. 나랑 내 친구랑 앞으로 쭉 무슨 얘기만 계속 하겠어요. 홍길동 얘기만 맨날 하는 거야. 쟤 별로라고. 그럼 나중에 얘기가 점점 거칠어지겠죠. 그럼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내가 가서 한 대 확 쳐버릴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공감은요. 바람직하고 도덕적이지 않은 감정에 대해서 공감해져 버리면 결국은 폭력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히틀러가 노렸던 게 그겁니다. 히틀러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다 그래요. 이렇게 막 되게 넓은 빈 공간에 자기가 연설을 해야 되면 연설을 들을 사람들이 먼저 어떤 아직 오지 않은 그 시점에 혼자 그 넓은 공간에 가서 액션을 어떻게 할지, 뉘앙스는 어떻게 할지, 손짓 발짓은 어떻게 할지, 목소리 크기나 어조는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다 그래요. 연설 끝나고 나면 사람들 다 나가고 나면 남아서 또 하고. 왜 이렇게 한 거겠어? 자기 권력을 얻기 위해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건데 건강한 정치인이고 건강하게 인기를 얻는 정치인이라면 지금의 문제 상황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걸로 인기를 끌어야겠죠. 근데 히틀러는 너무 나쁜 방식으로 인기를 끌었던 거예요. 지금 독일인들이 유대인에 대해서 되게 혐오감이 있고 싫어한다는 걸 알고 그걸 공감해 준 거야. 여러분들 열받으시죠?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원래 게르만인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게르만족이기 때문에 원래는 위대하고 우월한 민족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힘든 이유 다 누구 때문입니까? 유대인 때문입니다. 유대인 솔직히 꼴보기 싫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느꼈던 그 거부감, 그 분노 결코 잘못된 감정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걸 듣고 있는 독일인들은 자기가 그동안 은행에 돈 빌려서 막 그 은행 일하는 유대인들한테 막 시달렸던 거 생각하면서 막 빚 갚아야지 막 이런 거 시달렸던 거 생각하면서 혹은 그냥 그죠? 자기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느꼈던 감정을 저 히틀러라는 정치인이 맞다고 해준단 말이야. 네가 싫어하는 게 그 감정이 맞는 거라고 해준단 말이야. 그럼 나는 이 감정이 더 뜨거워지겠죠. 그걸 바탕으로 인기를 얻은 사람인 거예요. 이젠 아시겠죠? 독일인들이 왜 그렇게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그렇게 진심 어리게 반성을 하는지 이해되시겠죠? 독일인들 생각에는 물론 히틀러도 나쁘죠. 근데 진짜 나쁜 건 히틀러가 나쁜 짓을 할 수 있게끔 힘을 부여해 준 건 히틀러를 지지한 독일 국민들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진심 어리게 반성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때 독일인들이 유대인에 대한 분노가 있었더라도 히틀러가 하는 얘기들에 대해서 섣부르게 공감하지 않았더라면 공감하기 전에 이게 올바른 얘기인가를 먼저 판단했더라면 이렇게 되진 않지 않았을까라는 후회와 미안함이 독일인들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독일인들이 마음속에 몰래 품고 있었던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감 이런 것들을 자극하고 공감해줘서 그걸 바탕으로 인기를 얻고 집권을 했던 게 히틀러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대인에 대한 혐오감을 이끌어내고 자극해서 그걸로 인기를 얻고요. 그다음에 공산주의도 공격했다고 하죠. 공산주의는 왜 공격하냐면 전체주의와 공산주의가 가는 길은 아예 달라요. 전체주의는 봐봐, 공산주의는 원래 왜 나왔어? 빈부격차를 해결하려고 얘기가 나온 게 공산주의죠. 근데 전체주의는 빈부격차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힘들건 말건 그건 별 관심 없다고. 그냥 잘 나가는 사람들끼리 더 열심히 일해서 이 나라를 더욱더 세게 만들어주면 그게 목적의 다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전체주의는 공산주의식의 계급 투쟁을 인정하지 않아요. 공산주의는 뭐라 그래요? 노동자 계급이 자본가들을 맞서 싸워서 자본가들이 가지고 있는 생산수단을 빼앗아 와야 된다. 그래서 그걸 노동자가 운영해서 n분의 1로 나눠서 빈부격차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전체주의는 애초에 빈부격차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되게 능력 있는 자본가가 이 잘 나가는 기업을 더더더 잘 나가게 해줘서 국가 경제가 발전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급 투쟁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 공산주의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로 전체주의의 지지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전체주의의 사례를 4개 본 건데 그 중에서 스페인은 뭐 외부 침략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안 보셔도 되고 조금 의미가 있다면 저거예요. 스페인의 전체주의자였던 프랑코가 집권하는 과정에서 프랑코라는 사람이 집권하는 과정에서 독일하고 이탈리아가 스페인을 돕습니다. 같은 전체주의니까. 그리고 이때 독일과 이탈리아가 서로가 전체주의라는 걸 알게 돼요. 어? 나 전체주의야. 너도 전체주의야? 오, 너도? 야, 나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독일과 이탈리아가 서로가 전체주의라는 걸 확인하게 되고요. 점점점 동맹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스페인 거는 빼더라도 스페인 거는 조금 그래 뭐 지나가더라도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 3개 나라에 대해서는 누가 집권했는지 그 정당 이름이나 정치 세력 이름이 뭔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일단 이탈리아 누구였어요? 베니토 무솔리니였죠. 무솔리니. 이 사람이 이끌던 전체주의 정당이 파시스트당이었죠. 파시스트당. 그다음에 독일은 누구였어요? 독일은 그 유명한 히틀러였고요. 이끄는 정당 이름은 나치당이었죠. 그다음에 일본은 도조 히데키고요. 여긴 정당이 아니라 군부가 집권을 하죠. 이거 꼭 기억을 해주. 이거 꼭 외워야 돼요. 3개 이름 꼭 외우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럼 전체주의 국가는 아까 얘기했었죠. 전쟁을 마음에 품을 생각이니까 전체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전체 조직을 위해서 너 하나쯤은 죽어도 좋아. 이런 얘기는 전쟁 때나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들은 외부를 침략할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외부를 침략할 생각이 있는 전체주의 국가들끼리 뭉칩니다. 그걸 추축국이라고 해요.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뭉치는 거죠. 그리고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본격적으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과거에 자기들이 식민지로 삼으려고 했다가 잘 안 됐던 에티오피아를 침공하고요. 일본은 어딜 침공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아직 말씀 안 드렸지만 상상해 볼 만하지 않아요? 일본은 이미 조선을 식민지로 가지고 있잖아. 그럼 그 다음에 어디 공격 들어가겠어요? 중국이죠, 중국. 중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2차 세계대전 시작되기 직전에 이탈리아나 일본이 각각 어디를 침공했는지 이런 걸 외워달라는 게 아니에요. 외워달라는 게 아니라 전체주의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일본은 그래도 중국 침략했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게 뒤이어서 일본의 전쟁 전개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냥 생각을 해봐도 한반도를 이미 식민지로 가지고 있는데 다른 데를 더 침략하고 싶어 한다면 중국일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탈리아는 에티오피아를 침공하고요. 일본은 중일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건 분명히 침략 행위죠. 전쟁 행위잖아. 그럼 뭘 깬 거예요? 평화를 깬 거라고. 그럼 누가 나서줘야 돼요? 국제연맹이 나서야죠. 나섰을까 안 나섰을까? 당연히 나섭니다. 나서는데 우리 국제연맹 기억하죠? 미국 빠지고 나서 군사적 수단도 없고 힘이 없다고. 그래서 막 이탈리아, 일본이 막 여기저기 침략하고 다니면 국제연맹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지마, 무서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연맹은 노력은 했지만 제 역할을 하기는 역부족이었다. 그럼 이탈리아나 일본은 이렇게 막 나약한 소리 하고 있는 국제연맹을 인정해 줄까? 아니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국제연맹? 그게 뭐야? 먹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와 일본은 국제연맹이 어떤 평화를 지키려는 시도를 함과 동시에 이탈리아와 일본은 국제연맹을 탈퇴하게 됩니다. 독일도 국제연맹을 당연히 탈퇴하고요. 그리고 독일은 재무장을 선언합니다. 재무장을 선언하고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 조금 자세한 과정이 왜 우리 기억나시죠?
독일이 베르사유 조약 맺으면서 독일 영토를 좀 감축했었잖아요. 줄였잖아요. 이걸 가지고 히틀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제사회에다가 히틀러가 이런 얘기를 해요. 히틀러가 지금 베르사유 조약 때문에 독일 영토가 줄어들어서 독일의 민족인 게르만족이 살만한 땅이 부족하다. 그래서 게르만에게는 생활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오스트리아에서 빠져나왔던 요 체코라는 나라, 체코라는 나라에 수데텐이라는 지역이 있어. 이 수데텐까지 먹어요. 먹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영국, 프랑스가 이해를 해줍니다. 그래서 합의가 돼. 그게 뮌헨 회담이에요. 뮌헨 회담인데 프랑스랑 영국이 독일의 이런 수데텐 침략을 인정해줬던 이유는 뭘까요? 전쟁이 하기 싫은 거예요. 안 했으면 좋겠는 거야. 왜냐면 지금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국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겠어요? 전쟁 끝난 지 이제 십몇 년 됐는데 그럼 봐봐. 그럼 1차 세계대전 때 한 20대 초반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 그래봤자 30대 중후반 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조만간 전쟁이 또 있을 것 같으니까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 얘기가 말이 나오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평화적인 방법으로 독일의 이런 확장 의도를 막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넨 회담을 했던 거야. 그리고 믿었지. 수데텐까지 인정해주면 그것만 먹고 떨어질 줄 알았지. 근데 웬걸? 미넨 회담이 끝나고 나니까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전체, 그다음에 체코슬로바키아 전체를 다 합병하고 보호국화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폴란드 빼고 실제로는 요 빨간 박스에서 요 정도가 일단은 히틀러 나치당의 세력이 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히틀러의 나치당이 갖는 딸은 이탈리아의 파시스트당 무솔리니나 아니면 일본의 군부 독재 도조히데키나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히틀러의 나치당에만 유달리 보이는 모습이 뭐예요? 인종주의예요. 인종주의. 뭐 집시나 장애인을 탄압하기도 하지만 특히나 유대인을 여기서 말하는 인종주의의 인종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에 대한 탄압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는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히틀러가 인기를 얻은 방법 자체가 독일인들이 유대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거부감, 싫어함, 증오, 혐오감 이런 것들을 자극해서 그걸로 인기를 끌어서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히틀러는 앞으로도 앞으로의 어떤 전쟁을 이끌어 나가거나 국가를 이끌어 나가면서도 유대인을 핍박하는 이런 인종주의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